이 경기는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었습니다. 월드컵 조 편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 한국은 반드시 이겨야 했고 상대는 피파 랭킹 73위 가나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분명했지만 경기장은 의외의 정적과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전반전, 한국은 마치 제자리에 멈춰선 듯했습니다.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유효 슈팅은 단 하나. 공은 돌았지만 전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움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그는 득점 없이 조용히 경기장을 누볐지만 그 움직임은 팀 전체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측면과 중앙, 심지어 수비까지 오가며 공간을 만들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골보다 깊게 경기를 흔들었고 후반전의 반전은 그의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강인의 돌파, 이일용의 아들 이태석의 데뷔골로 이어진 흐름은 가나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타의 화려함이 아닌 무게와 리듬으로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경기장에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졌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축구를 취재하는 스포츠 기자 줄리안 오르테가입니다. 11월 18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 11월의 찬 공기가 경기장을 감쌌습니다. 3만여 명의 관중이 자리를 채웠지만 군데군데 비어있는 좌석이 눈에 띄더군요. 취소표가 속출하면서 간신히 3만 명을 넘긴 수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A매치. 그것도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을 앞둔 중요한 평가전이었지만 관중석의 열기는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월드컵 조추첨의 포트가 결정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서 포트2를 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한판이었죠. 22위였던 한국은 23위 안에 들어야만 포트2에 배정될 수 있었고 이는 본선 조추첨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상대는 FIFA 랭킹 73위 가나, 한국보다 무려 51계단이나 낮은 팀이었죠. 근데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한국이 충분히 우세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가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3대2로 꺾었던 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규성이 멀티골을 터뜨렸지만 결국 패배했던 그 아픈 기억이 아직 생생했죠. 통산 전적도 3승 4패로 한국이 뒤지고 있었고요. 다만 이날 가나는 주축 선수 여럿이 부상으로 빠진 약체 전력으로 나섰습니다.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0대2로 완패한 직후였기에 컨디션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완전히 로테이션된 라인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볼리비아전에서 주전 라인업을 가동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이었죠. 송범근 골키퍼가 2022년 7월 홍콩전 이후 처음으로 A매치 선발 출전 기회를 받았고 FC 낭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는 권혁규가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도 오랜만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다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팀의 핵심 선수들은 선발로 나서면서 완전한 로테이션은 아니었습니다. 백승호, 이동경, 황인범 등 주전 미드필더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라 중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한국이 볼 점유율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중원에서의 연결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와 권혁규로 구성된 중원 조합은 모두 수비적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었기에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 창의성이 부족했죠. 공격은 자꾸만 끊겼고 롱패스는 번번이 가나 수비수들에게 막혔습니다. 그라운드는 관중석의 기대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경기였죠. 가나는 강한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좀처럼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드필드에서의 볼 점유는 의미 없는 횡패스로 흘렀고 공수 전환 속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가나의 역습이 더 예리해 보였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는 답답한 시작이었습니다. 경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벌써부터 긴장감보다는 답답함이 경기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반 내내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로 제대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볼 점유율은 62%로 압도적이었지만 숫자만 무색할 뿐이었죠. 의미 있는 공격 전개는 없었습니다. 중원에서 올라오는 패스는 부정확했고 롱볼은 번번이 가나 수비수들의 머리에 걸렸습니다. 미드필드에서의 볼 소유는 그저 횡패스의 반복이었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와 권혁규로 구성된 중원은 수비적 안정감은 있었지만 공격 전개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진 패스를 찔러 넣기보다는 안전한 플레이를 선호하는 스타일이었기에
창의적인 빌드업은 기대하기 어려웠죠. 손흥민과 이강인이 측면에서 움직였지만 중원에서 올라오는 볼이 부족했습니다. 네, 최전방 오영유는 고립됐고 공격 라인은 단절됐습니다. 전반 6분 가나의 윙어가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일단 한국 수비 라인 전체가 한 명의 드리블에 흔들렸죠. 가나 공격수는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했고 왼발 슈팅을 날렸습니다. 송범근이 간신히 막아냈지만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매치 두 번째 출전이었던 송범근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23분에도 가나의 침투 패스가 공격수에게 연결됐습니다. 다행히 오프사이드였지만 가나의 역습은 예리했습니다. 한국이 공격을 시도하다 볼을 빼앗기면 가나는 빠른 속도로 전환했습니다. 신체 조건이 좋은 가나 선수들의 스피드는 위협적이었죠. 34분 가나의 세트피스 상황이었습니다. 흘러나온 세컨볼을 가나 선수가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공은 한국 골대 근처를 스쳐 지나갔죠. 36분에는 다시 가나 공격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공은 크로스바 위로 날아갔지만 가나의 공격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위협적인 장면은 가나가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에만 가나는 6개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프레스 박스에서 내려다본 경기장은 이상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볼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목적이 없어 보였죠. 공간을 찾으려는 시도도 상대를 흔들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볼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가나는 깊게 내려앉아 중원을 막았고 한국은 그 벽을 뚫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리백 시스템의 수적 우위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40분이 넘어서자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전반전이 끝나가고 있었죠. 추운 날씨 속에서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41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공을 찼습니다. 공은 골문 앞으로 감아 들어갔고 권혁규가 헤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마에치 데뷔전을 치르던 권혁규의 첫 슈팅 시도였죠. 하지만 슈팅은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공은 골키퍼 품으로 향했고 가나의 골키퍼는 안정적으로 공을 잡아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전반전에 기록한 유일한 슈팅이었습니다. 45분 동안 단 한 번의 슈팅이었죠. 그것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공에서는 단 한 번의 슈팅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볼 점유율은 한국이 압도했지만 경기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가나의 역습이 더 날카로웠고 슈팅 찬스도 더 많았습니다. 한국의 공격은 상대 진영에서 번번이 끊겼고 창의적인 플레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홍명보 감독은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중원의 조합은 작동하지 않았고 공격 전개는 답답했습니다. 후반전에는 변화가 필요했죠. 관중석의 팬들도 프레스박스의 기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대로는 골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을요. 전반전은 0대 0으로 끝났지만 한국의 경기력에 합격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후반전 교체와 전술 수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즉각 카드를 꺼냈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와 권혁규가 벤치로 돌아갔고 서민우와 김진규가 투입됐습니다. 중원의 숨통을 트기 위한 선택이었죠. 경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우의 전진 패스가 살아났고 김진규의 움직임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에는 볼이 중원에서 멈췄지만 이제는 앞으로 흘렀습니다. 전반전의 답답함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후반 9분 가나가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가나 공격수가 골망을 흔들었죠.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오프사이드 판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넘겼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팽팽했고 득점이 절실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경기를 바꾼 선수는 이강인이었습니다. 후반 들어 이강인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에도 유일하게 창의성을 보였던 선수였지만 후반전에 이강인은 더 적극적이었죠. 볼을 잡을 때마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58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도 뚫었습니다.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왼발 슈팅이 터져 나왔지만 수비수의 몸에 맞고 튕겨 나갔습니다. 아쉬운 순간이었지만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흐름은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돌파는 계속됐습니다. 측면에서, 중앙에서, 어디서든 이강인은 볼을 잡으면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나 수비수들은 이강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최근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여준 포미 대표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답답했던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61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 깊숙한 곳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앞에는 수비수 2명이 있었지만 이강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왼발로 공을 감아 올렸습니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반대편 골문 쪽으로 휘어져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태석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태석의 헤더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대0. 한국이 드디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이태석에게는 특별한 골이었습니다. 아매치 13번째 경기에서 터뜨린 데뷔골이었죠. 그의 아버지 이을용 전 감독은 2006년 6월 선수 시절 마지막 A매치 골을 가나를 상대로 넣었습니다. 19년이 지난 같은 상대에게 아들이 데뷔골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운명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을용의 마지막과 이태석의 시작이 같은 상대 가나였습니다. 이강인과 이태석의 연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선수는 어린 시절 한 축구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꼬마들이 이제 대표팀에서 골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강인의 크로스 퀄리티는 완벽했고 이태석의 타이밍도 정확했습니다. 네, 팀 전체가 환호했고 벤치도 일어섰습니다. 득점 이후 한국의 경기는 더욱 살아났습니다. 이강인의 플레이는 멈추지 않았고 교체 투입된 황희찬도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가나의 수비는 흔들렸고 한국의 공격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은 확실히 한국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강인이라는 한 선수의 클래스가 팀 전체를 살려낸 순간이었습니다. 추가 득점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추가 득점의 기회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후반 26분 황희찬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현란한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쳤고 또 한 명을 흔들었습니다. 가나 수비수가 손을 뻗었고 황희찬이 쓰러졌습니다. 주심의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페널티킥이었습니다. 경기를 완전히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황희찬이 직접 공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스스로 처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황희찬이 도움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슈팅이 터져 나갔지만 공은 골키퍼가 서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나 골키퍼가 몸을 날렸고 공을 막아냈습니다. 아쉬움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2대0으로 만들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소속팀 울버햄튼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던 황희찬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페널티킥은 실축했지만 황희찬이 그 기회를 만들어낸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했습니다. 교체 투입 후 보여준 적극성과 돌파력은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죠. 다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대0으로 앞선 한국은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택한 3백 시스템은 수비적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김민재, 박진섭, 조유민으로 구성된 3백은 가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는 분명했죠. 가나 감독 오토아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3백이 수적 우위를 만들어 압박하기 어려웠다고요. 3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보다 한국의 수비가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브라질전에서 5골을 내줬지만 이후 수비 조직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격 전개였습니다. 3백 시스템은 중원의 숫자를 줄였고 그만큼 공격 전개의 옵션도 제한됐습니다. 전반전의 부진이 그 증거였죠. 중원에서의 연결 고리가 약했고 공격수들은 고립됐습니다. 후반전의 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또 미드필더 구성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백승호, 이동경, 황인범 등 주전 미드필더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대체 인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전진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부족했죠. 이강인이 후방에서 올라오면서 그 역할을 일부 수행했지만 한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가나는 비록 2군 전력이었지만 한국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팀들은 가나보다 훨씬 강할 것입니다. 3백의 안정성과 공격력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홍명보가 본선까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승리는 거뒀지만 완성도는 아직 더 높여야 했습니다. 경기는 결국 1대0 신승이었습니다.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승리는 승리였죠. 프레스박스에서 내려다본 경기장의 전광판은 한국의 승리를 알렸고 관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기다린 보람은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의미는 단순한 1승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2025년 11월 A매치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지난 14일 볼리비아를 2대0으로 꺾은 데 이어 가나까지 잡아내면서 연승 행진을 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A매치 2연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팀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FIFA 랭킹이었습니다. 현재 22위인 한국은 이번 2연승으로 23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FIFA 랭킹을 기준으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의 포트가 결정되는데 23위 안에 들어야만 포트2에 배정받을 수 있었죠. 포트2에 속하게 되면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과 같은 죄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월드컵 포트2를 확정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나를 상대로 한 2022년 월드컵 패배도 3년 만에 갚았습니다. 당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국은 조규성의 멀티골에도 불구하고 2대 3으로 무릎을 꿇었었죠. 그 아픈 기억을 이번 승리로 어느 정도 덮을 수 있었습니다. 통산 상대 전적도 4승 4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더 이상 간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까지 만족스러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365가 선정한 북중미 월드컵 파워 랭킹에서 한국은 20위에 올랐더군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3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체는 일본에 대해 조 편성만 유리하게 받는다면 역대 최고 성적인 16강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죠.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여전히 7계단의 격차가 존재했고 이란이 22위, 호주가 2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나의 파워 랭킹이었습니다. FIFA 랭킹에서는 73위에 불과했던 가나가 파워 랭킹에서는 31위에 올랐더군요. 매체는 간에 대해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16강 진출에 도전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가나의 2군 전력을 상대로 전반전 내내 고전했다는 사실은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제는 분명했습니다. 월드컵 본선까지는 아직 7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홍명보호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이날 드러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포트2 확정은 분명 좋은 소식이었지만 본선 무대에서는 훨씬 강한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경기가 끝난 뒤 전광판에는 1대 0이라는 숫자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관중의 뇌리에 오래 남은 건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조용히 바꿔낸 손흥민의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후반 17분 교체되며 풀타임을 소화하진 않았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결과 이상의 무게를 지녔습니다. 전반전 내내 한국은 볼을 돌리는데 그쳤고 이렇다 할 공격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답답한 흐름 속에서도 손흥민은 좌우 측면을 오가며 공간을 만들어냈고 때로는 미드필드까지 내려와 볼을 연결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숫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방과 중원 사이 끊긴 고리를 잇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교체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소속팀의 요청도 있었고 다음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경기 나흘 뒤 소속팀 LAFC에서 열리는 MLS 서부 컨퍼런스 중결승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팀은 손흥민이 최대한 빠르게 합류해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대표팀의 협조를 요청했고 홍 감독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후반 중반 교체된 손흥민은 벤치에서 조용히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곧이어 이강인의 돌파가 시작됐고 이태석의 A매치 데뷔골이 터졌습니다.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에는 손흥민이 전반 내내 만들어낸 패턴과 상대 수비를 끌어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선수였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손흥민은 짧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팀인지 보여줬다는 말은 단순한 소감 이상이었습니다. 실험과 부상이 겹친 대표팀이 가나를 상대로 이긴 경기에서 주장으로서 느낀 자부심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믿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오는 23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중결승전에서 LAFC는 화이트캡스를 상대합니다. LAFC는 시즌 내내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의 조합에 의존해왔고 현지 중계진도 둘만 있으면 이긴다며 그 위력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대표팀 소집에서 득점도 기록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팀은 그가 곧장 실전에 투입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를 위해 가장 먼저 내려왔고 가장 일찍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그의 움직임은 팀을 살렸고 후반전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숫자보다 큰 역할을 해내는 선수, 그것이 지금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존재감은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가나의 오토 아도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이름으로 손흥민을 꺼냈습니다. 전반과 후반 한국은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프레스룸에서 전해진 그의 평가는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그는 3년 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기에 이번 경기를 더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아도 감독은 수비 안정성과 조직적인 전환 속도를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3백 시스템에 대해선 수적으로 우리가 미드필드에서 열세를 느꼈다며 전방 압박이 잘 통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경기 내내 한국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빌드업을 유지한 이유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가나는 이날 주전 여러 명이 빠진 2군 전력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적극적인 전환과 빠른 역습이라는 전술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전반전에서 가나는 더 많은 슈팅을 시도했고 세트피스와 중거리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아도 감독은 우리가 찬스를 많이 만들었어도 마무리에서 집중력이 부족했다고 평했습니다. 한국의 후반 변화에 대해서는 이강인의 돌파가 시작된 순간 경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의 플레이는 전환 속도를 높였고 가나 수비는 그의 방향 전환에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선제골 장면에서도 이강인은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친 뒤 크로스를 올렸고 이태석이 완벽한 타이밍에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아도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활약상이 단순한 패스나 슈팅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동료를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몇 개의 움직임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꿨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비 전환 시 내려와 균형을 잡고 전방 압박이 무력화됐을 때 직접 볼을 운반하는 플레이가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믹스트 존에서 짧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팀인지 보여줬다고 말하며 팀 전체의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A매치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대표팀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가나는 전력상 열세였지만 경기 내용에서 한국에게 여러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전반전의 지지부진한 공격 전개, 미드필드에서의 연결 단절은 본선 진출 이후 마주할 더 강한 팀들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 후반 교체 카드와 포메이션 조정이 만들어낸 흐름 전환은 긍정적인 지점으로 평가됩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 경기에서 모든 걸 평가하긴 어렵지만 실험과 수확이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태석의 데뷔골은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조화는 앞으로의 공격 전개에 있어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벤치에서도 여러 선수들이 기회를 받았고 수비 조직력 역시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친 점에서 나름의 안정감을 입증했습니다. 서울의 찬 공기 속에서 치러진 이날 경기는 수치보다 의미가 더 깊은 경기였습니다. 승리라는 결과뿐 아니라 팀 전체가 보여준 유연성과 회복력 그리고 중심을 잡은 손흥민이라는 존재의 무게까지. 경기는 끝났지만 그 안에서 읽을 수 있었던 진단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변화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태석의 골이 경기를 갈랐고 전광판에 새겨진 1대 0은 승리를 알렸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선수들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격한 환호보다는 안돼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패배의 기억이 남아있던 상대에게 마침내 서력했고 그 안에는 단순하지 않은 흐름과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득점하지 않았지만 이번 A매치 2연전에서는 분명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며칠 전 볼리비아전에서는 프리킥골로 선제골을 넣었고 오늘은 말없는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많은 조명을 받은 선수는 이강인이었지만 가장 깊은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손흥민은 모두가 제 역할을 해냈다며 공을 팀에 돌렸습니다. 늘 그렇듯 자신의 이름보다 팀 전체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그는 늘 그랬습니다. 눈에 띄기보다 무게를 잡는 방식, 기록보다 방식으로 말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과 나흘 뒤 그는 미국 MLS 플레이오프 무대에 복귀해야 합니다. 소속팀 LAFC는 오는 23일 밴쿠버와의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단판 승부입니다. 패하면 시즌이 끝나고 이기면 결승으로 향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10골 4도움을 기록했고 1라운드 플레이오프에서도 한 골 1도움으로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LAFC 구단은 손흥민의 복귀를 앞두고 공식 해설자들의 프리뷰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 안에서 중계진은 손흥민과 부안가의 조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변수라며 이 두 선수가 가진 속도와 위치 선정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밴쿠버의 수비 조직이 견고하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손흥민이 출전할 경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대표팀에서는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였다면 LAFC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직접 경기를 결정짓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두 무대 모두에서 중심이지만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이번 귀국도 구단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으며 손흥민은 팀에 합류하기 위해 곧장 캐나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하루 이틀 여유도 없이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현지 팬들과 언론도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LS 홈페이지는 손흥민이 부안가와 함께라면 어떤 팀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 일부 중계진은 이번 플레이오프 최고의 조합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승부는 단판이라는 점에서 손흥민에게는 육체적 피로만큼이나 정신적 집중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의 현재이자 LAFC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두 무대 모두에서 중심을 잡는 방식은 다르되 일관되어 있습니다. 말보다 움직임으로 외침보다 조율로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죠. 오늘 그는 슈팅보다 위치 선정, 드리블보다 리듬을 선택했습니다. 후배들의 공간을 만들고 경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런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3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손흥민은 이미 다음 경기를 준비 중이었을 겁니다. 프리킥 골도 팀 승리도 대표팀 복귀도 잠시 접어두고 말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이 시간은 평범하지 않지만 그는 늘 평온해 보입니다. 그것이 그가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자리한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줄리안 오르테가의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서울의 찬 공기 속 가나전 경기는 침묵과 폭발을 오갔습니다. 전반 45분 동안 단 하나의 슈팅. 피파 랭킹 73위 가나에게마저 막히는 듯했죠. 그 순간 단 한 명의 선수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는 득점 없이 벤치로 물러났지만 그 자리에 남긴 움직임은 후반전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강인의 돌파와 이태석의 데뷔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의 오토 아도 감독조차 손흥민의 리더십을 먼저 언급했죠. 한국은 승리했고 월드컵 포트2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일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그는 LAFC 유니폼을 입고 밴쿠버와의 단판 플레이오프에 나섭니다. 팀의 중심이자 리그의 변수로 주목받는 존재. 한국에서의 움직임은 곧 북미, MLS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감동아리랑 구독하시고 함께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